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통두리째 부인하는 이 아나무인격 태도를 보면서 피청구인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냐 하는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한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왜 그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김필구 변호사님 여쭤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각자 대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말 가관이었다. 특히 일부 대리인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 거라고 이렇게 한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이건 뭐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방금 전에 특검 브리핑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수희 변호사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는 소환하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피의자 신분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영선 행정관이 그 경호 그 규칙에 위반해서 뭐 비선 무슨 손님 보안 손님 보거나 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새로운 혐의 사실을 찾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는 비선진료 관련 혐의라고 얘기는 했는데 비선진료라고 하면 이영선 행정관이 좀 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드나들 때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영선 행정관이 차를 몰고 나가서 밖에서 만나서 다시 그 차로 청와대로 들어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료농단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지난번에 이른바 샘플실에서 발견된 그 동영상에도 이영선 행정관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종의 뭐 이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죠. 그 사안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등등 아마 여러 가지로 특히 청와대를 은밀하게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건 이영선 행정관이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영선 행정관을 만약에 체포해서 여러 가지 물어본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좀 진상이 더 명백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체포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휴가나 병가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특검에 가가지고 잡아올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영선 행정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영선 행정관을 부른 것은 바로 며칠 전에 특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고교 동문 선후배이고 또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이 안봉근 비서관의 부속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 보안 손님과 관련해서 매우 밀접한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수사는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그 수사에서 아마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특검에서 이 체포를 하는 게 지금 가장 관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영선 행정관이 뭐 완전히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아마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보다는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안 나오는 거에 또 목적은 또 있습니다. 그 분명한 바로 목적은 이
특검 수사 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특검 수사만 좀 피해보자. 과거에 뭐 검찰 수사는 이미 한번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나를 부를 거냐. 서로 내가 검찰에서 뭐 다시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특검보다는 검찰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이 기간 28일까지 그 특검 수사 기간이 좀 끝나는 것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좀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공무원인데 뭐 경호실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체포가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뭐 그 청와대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연차를 내든 뭘 어떻게 하든 해서 지금 휴가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드러난 거는 없어서 근데 아마 출퇴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소재 파악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 영장 발부해서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 파악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가 결정한 내용이 27일 날 최종 변론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국장님, 이 얘기는 이때 선고를 하겠다는 걸 거의 뭐 확정화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 본다면 그때 최종 변론일 이후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략 3월 9일이나 10일 정도 아니면 제일 늦어도 어쨌든 13일 그 전후한 시기에는 이 선고가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27일 날 최종 변론을 한다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무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저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최종 변론인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4일로 했고,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대리인단의 어떤 의견도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주면서, 하지만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는 부분에는 또 무리가 없는 그런 날짜를 택한 것이 27일 정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변수라는 게 대통령 출정 여부인데 22일까지 재판관들이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26일까지 그걸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인단이 26일까지 통보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출석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쭉 헌재 이 기록을 좀 보니까 공판 준비길, 그러니까 변론 준비길 첫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측이 좀 굉장히 논박을 했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된다.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차 준비길에서 증인 채택이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월에 이제 변론기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또 설 전후에서 뭐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헌재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또 그때 당시에 또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지연 작전으로 해서 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국회 측에서는 16일까지 적어도 16일까지는 밝혀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21일 날 그 헌재 변론기일에 이중환 변호사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 뭘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그것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지금 이제서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제 결국에는 출석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실익을 가지고 굉장히 따질 것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연 가능한 이 심리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전을 필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이미 지금 지연 작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27일 날 최종 변론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소추위원들은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곳 같은 어떤 그런 질문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마 좀 출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요 사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정말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경력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네. 우병우 수석보는 저리 가랍니다. 경력으로 보면은 서울법대 입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수석, 사법고시, 그다음에 최연소. 예. 수석과 최연소를 달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료 선후배들 간에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 생활 한 7, 8년 하시다가 예. 나중에 이제 저 공부하러 가시고 해서 나중에 변협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예. 어저께 사실은 낸 장기적인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예. 사실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거죠. 저렇게까지 얘기하신 건 아닌데 법리 공방으로 보면은 어저께 내준 100분의 공방은 주장이 그겁니다. 아무튼 각하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용이고 기각이고가 아니라 각하를 해달라는 그런 요지래요. 법률 5번 읽어본 법률가 분의 해석에 의하면은 결국에 결론은 각하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지연작전이죠. 지연작전. 예. 지연작전인데 지연작전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서 예. 또 나중에 나머지 한 20, 30%는 저렇게 막말로 예.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지연작전을 해서 최대한 느릴까 느려서 아무튼 이정미 재판관이 혹시나 그만두고 3월 13일 이후로 가면은 혹시나 모를 요행수를 한번 바라는 거고 예. 각하라든지 기각이라든지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예. 그리고 하면서 불복을 위한 예. 그런 빌미 명분을 지금 축적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100분 정도 얘기를 했다는데 법리 다툼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 부분만 주장을 했다 그러면 예. 훌륭한 변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이제 개인적인 감정 거의 배설적인 말들을 했기 예, 때문에 예. 법리적인 주장은 다 없어지고 지금 저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법리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뭐냐면요. 국회 소추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문제가 됐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였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13개 사유를 한 번만 의결을 했는데 이거를 13번을 했어야 했다는 게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석고찌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석고찌개가 예. 한 사유마다 한 번 다 의결을 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에 문제 없다라고 헌재 그랬죠. 답을 줬고 예. 또 소추 측이나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이나 그러면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행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예. 그게 뒤늦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께서 그리고 아마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왜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재차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강일원 주심에 대해서 공정성을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할 때 국회 소추위원들의 그러니까 탄핵 신청서가 이제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예요.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이제 석고찌개로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를 정리를 해준 게 강일원 주심이거든요. 예. 쟁점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봐라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팁을 주냐. 국회 측 아니냐, 대리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건데. 예. 이런 법리 주장은 변호사로서 대리인단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예. 그거를 저 정도 연배, 저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이면 그 체신에 맞게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길거리에서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올 만직한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이제 다 희석이 되고 외려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정말 예. 엑스맨이 돼버린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호까지 요청을 했다는 거는 어제 분위기 자체가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토요일 등등등 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도 이제 굉장히 가열돼 가고 있는 흐름이고 예.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저런 섬뜩한 어휘 이런 것들이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라든지 이런 예. 가능성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제 경찰이 경호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저는 글쎄요. 지금 대리인단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김평우 변호사도 대리인단이지만 이중환 변호사도 대리인단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이 이중환 변호사한테 김평우 변호사가 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니까 그건 나는 모르는 거고 예. 그건 김평우 변호사가 한 거니까 거기다 물어봐라.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대리인단 간에도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제기한 그런 문제도 지금
탄핵 심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제기할 게 아니고 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그때 했어야지. 예, 지금 그런 다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왔는데 지금 와서 뭘 어쩌자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예. 그런 쟁점을 제기하는 방법도 문제고 쓰는 어휘도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국민들이 과연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의 변호사가 저러한 어휘를 쓴다. 그리고 예. 재판관을 향해서 뭐 국회 측 수석 대변인격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고 예.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를 정말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예. 정치적인 언사는 저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그냥 변론을 해야지 예. 정치적인 어떤 주장, 본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너무 담아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어제 또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을 약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에요. 집회에서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으로 며칠 만에 감소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애교 좀 떨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과 제가 모처럼 웃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직무를 중지시켜서 청와대에 가두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도록 만들었단 말입니까?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더 실컷 울었습니다. 민정 원장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정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변론하고 예. 그 정치적인 그 친박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갖다 유약하다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 예. 이런 얘기에서 좀 하소연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법정에서도 또 헌법재판소도 얘기하셨다는 게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예. 저는 이게 그 광장에서는 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집회에서는. 집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을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의 헌법재판의 지금 재판 탄핵은요. 예.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그 파면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그렇죠. 절차.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든 남자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갖다가 받는 것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일이 많고 유약하고 하니까 봐줘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여성성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헌법재판을 얘기하는 예. 그런 그 변론이 아니었나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 변호사님,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다 언론 때문에 일어난 거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오히려 법정에서 이상의 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이제 TV 취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한마디 법정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실랑이를 벌였는데 자꾸 이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을 내면서 쓰레기 같은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정농단의 이 사태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언론 탓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뭐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요. 서석구 변호사가 사실은 변론 초기에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오히려 서석구 변호사가 김평우 변호사를 말리는 또 과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서석구 변호사가 김평우 변호사를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이 이제 밀렸다. 서석구 변호사가 김평우 변호사한테 밀렸다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 극한의 어떤 신념형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사실은 변호인단에 어느 누구 하나 언론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은 기자들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호인단이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다 언론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 충실하게 좀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변호인단 측 어느 누구도 성실하게 하질 않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뭐 인터뷰 기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 조원령 변호사하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또 넘어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즉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언론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거는 전부 다 국민들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김평호 변호사가 또 언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독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그 경력이 그 굉장히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다니실 적에도 그 법대 내 전원을 갖다가 도맡아서 다 했대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꼭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버드대 그 법률 그 전원을 갖다 도맡아서 했듯이 그 정도고 또 변협 회장을 할 적에도 변협 신문을 갖다 혼자 거의 다 만들다시피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역량은 역량이고 독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론을 저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규제 보수 언론이 정규제 TV에 출연도 했었더라고요. 그때 언론에 대해 좀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만 하더라도 5%라도 남아있다는 게 우리가 북한 사회를 굉장히 참 어떻게 저런 사회가 생길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똑같죠. 만일에 이런 현상이 1년만 지속되면요 바로 북한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런 거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그 언론 통제 속에서 제한된 보도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몇십 년 지나면은 완전히 체질을 바꾸게 돼요.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해요. 그거 없는 일이죠. 그거 없는 일이죠. 언론이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건 유엔의 제소할 사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번에 언론 보도 행태가 유엔 제소감입니다. 소 국장님 어떻게? 근데 저 지금 김평호 변호사의 얘기를 제가 김평호 변호사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좀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저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제다. 이 언론이 너무 한쪽만 편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좀 대척점에 서 있던 한 보수 언론. 나 거기 끊었어. 이 얘기를 제가 최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제 TV와 관련 있는 그 언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이 요즘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한 지금 변화가 사실 이 미디어 쪽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의 저런 이야기는 김평호 변호사라는 아주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많은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볼 때 오죽했으면은 그 언론도 이렇게까지 보도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게 아니고 저기 이제 뭐 바꿨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사라지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떻게 이 우호적인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냐 이러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김평호 변호사의 저런 이야기대로 저것이 이제 어떤 논리적인 비약으로 연결돼서 저렇게 북한이 바로 될 수 있다고까지 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언론이 잘못한 부분도 있죠. 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딱 그것만 지적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북한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글쎄요. 이번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왜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100분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전문을 보면 김평호 변호사 변론의 전문을 보면 앞부분에서 그런 법리적인 주장 얘기를 계속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거친 언사들이 막 나오고 뭐 그러니까 국회 소추가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야쿠자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런다 보면서 이제 그게
1시간 40분이나 되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이정미 재판관의 고난대행이나 강인홍 주심이나 따끔하게 한마디씩을 하는데 예. 거기서 그 언쟁을 한다는 거는 외려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무언의 저는 그러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그거는 김평우 변호사한테 물어봐라라고 하는 저렇게 좀 못마땅한 티를 내는 이유는 그게 헌재 재판관들의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 재판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감치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지 않은 게 외려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번에 또 저런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감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평우 변호사께서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저런 그 말씀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탄핵 정국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저쪽으로 좌파 쪽으로 넘어갔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정말 저는 뭐 일부 이제 대통령 지키기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많으신 분들은 정말 우국충정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간극은 메울 수가 없지만 다만 각 진영마다 그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거친 언사로 부딪히는 거 거기에 정치인들이 한 몫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각자 변론이란 또 표현을 씁니다. 그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아까 변론 행위는 대리인단 가입된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사대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소송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대리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합의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대리니까 각자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피 신청할 거를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몰랐습니다. 아니, 이중환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그런 기피 신청이 타당한...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한 20여 명 추가 신청하셨잖아요. 예. 왜 그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김평우 변호사님 여쭤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합의하에 신청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각자 대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 입장은 뭡니까? 공식 입장은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각자 대리를 한 거다.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할 때 이중환 변호사가 뭐 눈을 감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했는데 각자 대리라는 게 뭡니까? 각자 대리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면 이제 변호인 한 명 한 명이 선임이 돼서 사실은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각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컨대 지금 뭐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들어가갖고 기록을 다 보고 이거는 다 인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라면서 제가 각자 대리한다고 다 전부 다 인정하는 서면을 써버리고 그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변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주 작은 사건의 뭐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각자 이제 분야별로 해서 뭐 공동변호인단이 3명이나 4명이 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전부 다 공동변호인단이 이 변론 공판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다 모여가지고 2차례나 3차례 정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서면도 그냥 변호사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변론을 준비하기 전에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준비 서면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서면이 나갈 것이다 라고 다 한번 보여주고 의견을 검토받는 교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중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저 각자 대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김평우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단과 상의하지 않고 그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변호인단이 우리는 모른다. 각자 대리니까 그거는 김평우 변호사한테 물어보라 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서의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3자가 보기에는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통상의 변호인단하고 지금 달라요. 통상의 변호인단의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변호인단 대표를 할 만한 그렇겠죠. 분이 있어서 예. 그분이 이렇게 변호를 어떻게 하겠다, 변론을 어떻게 하겠다 다 짜서 이렇게 너는 이 일하고 당신은 이 일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맞는데 지금 대리인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거기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지금 합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어제 그 변론 내용을 봐서는 이전에 변론했던 변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파고들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국회의 소추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탄핵 신청서에 대해서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그냥 합의해서 끝나버리고 다른 걸로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이 김평우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뒤늦게 그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된 거고 그리고 뭐 그 이중한 지금 그 김평우 변호사의 개인적인 세평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에요. 예. 누구 말에 이렇게 그 설득이 될 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중한 변호사가 지금 뭐 대외적으로 저렇게 계속 그 브리핑을 하면서 대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 내부에서는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저렇게 각각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거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뭐 어제가 김평우 변호사나 이중한 변호사 다 짜고 당신이 이렇게 김 변호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온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글쎄, 저런 모습이 대통령의 변론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민 원장님 그러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는 저렇게 얘기한 거는 탄핵이 인용될 거를 가정하고 한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기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이냐 이렇게까지 공격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판에 예.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보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예. 어차피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아무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하면서 모든 총력으로 갖다 변론을 해보고 막말하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아무튼 기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각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응원하는 예. 그 나름대로 좀 버텨주십사 하는 그런 그 메시지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이제 처음 좀 크다고 봅니다. 이 국민에서 예.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아무튼 막말까지 다 총동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결정 하루 이틀 전에 하야할 가능성을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 측 소추위원이에요. 그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해서 다시 또 그 얘기를 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등등 예. 여러 명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이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건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예. 라면서 이제 결국은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인용이 결정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 예. 하루나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예. 저 부분은 글쎄 지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쪽에서는 전혀 그건 뭐 고려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 예우 문제라든지 그 예. 이후에 뭐 집 문제나 경호 문제나 기타 등등의 이런 예우 문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명예 이런 거 봤을 때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진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예. 이제 얘기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저렇게 하야를 하면서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본다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저게 이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을 위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헌법은 아니죠. 헌법을 위반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 법률을 위반했고, 이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가 되느냐. 예. 여기에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도 이건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또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은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파면 정도는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가정에서 결국에는 정무적인 판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갖다 이 판결을
인용의 판결을 분위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하야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